합격협학원 무역영어랑 무역실무 담당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생각이 나네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출제 예상 문제 찍기 특강을 찍었고, 실제로 거기 작년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적중을 했어요.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도 최대한,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시험에 나올 만한 정말 중요한 애들 위주로 좀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단 무역 실무 과목은 대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도 이제 같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같이 하려면 너무 이제 좀 시간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역 실무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처음부터 하나씩 진도별로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무역 실무는 무역의 성립, 이행, 종료. 무역이 성립돼서 무역이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되는 요 세 가지가 무역의 전부입니다. 무역 실무 전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무역의 성립 파트에서 무역의 기초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큰 얼개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 CISG 인코텀즈죠. CISG. 무역이 성립이 됐으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금융, 운송, 보험. 여러분들이 금융 파트에서는 이제 신용장 결제와 비신용장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종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역의 성립부터 이행, 종료까지가 전부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거죠. 무역의 기초.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무역의 기초 파트에 이제 뭐 국제무역의 특성, 수탁가공, 무역, 위탁가공 방식, 정의,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 정도 나열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의 출제, 앞부분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 높은 건 단연코 3번, 보세청구도 거래입니다. 기출도 몇 번 됐었고, 3번이랑 5번 묶어가지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BWT 거래 시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실제 기출이 한 2번 정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1번, 2번, 4번, 6번, 7번 7번 기출문제예요. 7번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랑 대무역법상 수출의 정의 기출이 됐으면 당분간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창고도 BWT 거래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앞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에 여기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중개무역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무역 관련해 가지고도 BWT 거래와 중개무역, 무역의 기초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계약의 기본 이제 조건들이 쭉 나오죠. QQ, PPP, SI 여러분들 아실 텐데, 뭐 무역계약의 법적인 성격, 낙상 물류, 그리고 이제 약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약간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관념적인 개념인데 좀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10점 정도 분량으로 준비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회, 서식의 논쟁, 품질 결정 방식 이렇게 나가는데, 품질 결정 방식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품질 결정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2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견보매매, 두 번째는 표준품 매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스에서의 노란색으로 표기된 체크된 부분들은 A급으로 보시면 돼요. A, B, C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품 매매는 B급.
견본 매매랑 표준품 매매. 왜냐면은 지금 시험 분량이 20점으로 바뀌었잖아요. 10점짜리로 안 나오고 20점, 30점, 30점 이렇게 그 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번, 7번 묶어가지고 20점 분량 충분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6번, 7번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계약 기본 조건, 수량 조건이죠. 수량 조건 중에 과부족 용인 조항. 그리고 분할 선적 활용 사례 약정 방법, UCP 600상의 분할 선적 규정. 그리고 운송 서류별 선적일. 자, 8번, 9번, 10번은 다 A급입니다. 다 시험 출제 가능합니다. 특히 8번 과부족 용인 조항 파트도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시험 문제 출제 몇 번 됐었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요 UCP 600상 분할 선적 규정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모의고사 내보면은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분할 선적 관련해가지고 뭐 운송서류 여러 가지 나오겠죠. 또 엮여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송서류별 선적일. 자, 환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 5년 기출은 A급에서 한 B급으로 좀 내려갑니다. A급에서 B급으로 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12번,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 있거든요. force major랑 frustration 두 개 이제 차이점 쓰시는 문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파트에서는 수량 조건 상당히 중요하고 8번, 9번, 10번 그 중에서도 9번 UCP 600상의 분할 선적 규정 요즘 트렌드랑 정말 잘 맞아 떨어지죠. 규정 쓰는 거, 규칙 쓰고 협약 쓰는 거.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IS죠. 제가 봤을 때는 20점, 30점, 30점, 20점으로 유형이 바뀌면서 CISG랑 UCP에서는 어지간하면 한 문제씩은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많은 협약과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수많은 협약과 규칙들이 있는데 어차피 20점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운송이랑 보험 파트에서 최근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운송이랑 보험 파트에서 최근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운송 파트보다는 CISG랑 신용장. 근데 최근에 또 신용장도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CISG, 인코텀즈, UCP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 테마별로 공부하셔야 돼요. 테마별로 쪼개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1조부터 2조, 3조, 4조, 5조, 6조, 80몇 조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테마로 다 끊어가지고 공부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수업 시간 때는 테마를 다 나눠드려요. 테마를 다 나눠드리고 그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게끔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일단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A급까지는 아닙니다. 적용 요건 및 적용 배제가 좀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청약이랑 승낙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청약 관련된 문제, 승낙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A급보다는 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9조, 21조도 승낙에서 이제 기산일 나왔죠, 우리. 기출은 기산일이 됐는데 19조랑 21조는 두 개 묶어가지고 항상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사례 문제로 해서 요즘 트렌드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좀 문제 어렵게 괜찮은 문제로 출제 가능한 게 19조랑 21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항 정확하게 최대한 원문 살리셔가지고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작년에는 요 8번 본질적 계약 위반의 효과가 마찬가지로 A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시험 문제 나왔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때 왠지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시험 임박하시면 약간 소홀히 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이제 물적 적합성이죠. 물적 적합성 제3자 권리 주장 두 개 묶어가지고도 30점 분량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기출 몇 번 됐어요. 기출이 몇 번 됐었고, 자, 10번, 11번 특A급. 정말 중요한 테마. CISG에서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무가 생기는 거고, 매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11번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출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CISG 전 조항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매도인의 의무 파트예요. 자,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상당히. 30점 분량 딱 떨어지게 나와요. 테마, 매도인의 의무 파트. 자, 하자보안권. 구제권들이죠. 구제권들인데, 요 구제권은 시험 문제 기출이 몇 번 됐었거든요. 기출이 됐었는데, 얘도 분량이 꽤 나와요. 분량이 50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 있고, 30점 분량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13번, 14번 좀 같이 비교해서 좀 공부를 하실게요. 자, 얘도 기출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중요도는 예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전. 자, 위험이전이 왠지 좀 오래 좀 땡겨요, 제가. 위험이전이 인코텀즈랑도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고, 66조에서 70조까지 딱 조항 쓰는 문제 너무 잘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안 나온 지 좀 됐고. 얘가 옛날에 2005년, 2010년, 막 이렇게 5년 주기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수험생분들이, 아, 얘는 5년 만에 나오는구나, 라고 한번,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계속 5년 만에 나오면. 그래서 한번 이제 5년째 됐으니까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위험이전 66조부터 70조까지 한 10점에서 15점 분량? 15점 정도 분량. 다른 거랑 좀 묶여가지고 CISG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인코텀즈 위험이전이랑 묶여가지고 30점 분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출제 가능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규정이죠. 공통규정은, 자, 16번, 17번은 한 번씩 기출이 됐습니다. 한 번씩 기출이 됐고, 18, 19, 20은 기출이 된 적 없어요. 자, 공통규정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공통규정에서만 30점, 각각 10점씩, 10점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또 나올 수 있고, 각 절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얘는 절별로, 이건 딱 10점 분량이다. 16번 마찬가지, 17번 마찬가지, 18번 마찬가지, 19번 마찬가지, 20번 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즈. 우리 CISG랑 UCP, 그 밖에 규칙 같은 경우를 공부하시는 방법과 인코텀즈를 공부하시는 방법은 좀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인코텀즈를 내가 이 원문을 앞자를 따서 외우겠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미친 짓입니다. 저는 죽어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죽어도 못 외우겠고, CIS랑 UCP는 원문 살려가지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인코텀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인코텀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셔도 점수 다 나옵니다. 제 말 믿으세요. 정말. 앞자 따가지고 A1, A2, A3, A4 그거 왜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신 대로 인도, 위험, 비용 요 세 분기, 인도, 위험, 비용의 세 분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의 1번 중요합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의 1번 중요하고, 각 규칙별로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특이한 애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막 달달달달 암기하듯이 외우시면 너무 시간 로스가 큽니다. 너무 시간 로스 크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인코텀즈 하나가 전 나머지 무역실무 범위만큼의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죠? 인코텀즈 달달달 외우는 파트 아니다. 절대. 소개문도 마찬가지고, 소개문 그 긴 거 어떻게 다 외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시험 문제 2번 개정 배경이랑 2010과의 차이점. 자, 요 파트는 좀 서술형으로 아직까지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개정된 지 그래도 한 7년, 8년 됐다. 한 9년 됐다. 이러면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소개문에 있는 내용 이해하신 대로 각 차이점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시면 키워드만 들어가면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 단골 문제죠. 규칙별 비교 문제. 자, 규칙별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 당연히 인도 위험 비용 위주로 서술하셔야 되고,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는 거.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현물 인도 조건이냐, 현실적 인도 조건이죠. 서류 인도 조건이냐, 상징적 인도 조건이냐. 또 뭐 있어요? 모든 운송 가능하냐, 해상 내수로 가능하냐. 어떤 규칙별 비교가 문제가 나와도 이 비교 포인트 3개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시면 당황하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규칙별 비교 문제 역시 점수 한 10점 분량, 15점 분량, 20점 분량으로도 낼 수 있죠.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그 기출도 몇 번 됐었고, 규칙 비교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C그룹에서 매도인이 제공하는 운송서 요건, 요거는 5가지 있죠. 우리 5가지. 요거 최대한 원문 살리셔서 좀 암기하실게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정리해 놓은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과 약간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딱 정리해 놓은 그 딱 틀을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아드렸죠.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대로 기억하시고, 어떤 출제자가 들어가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리한 내용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까지 잡아내려고 굳이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6번 DPU 규칙은 개정됐죠. 나올 수 있어요. DPU 규칙 관련해가지고 DPU 규칙은 조금 꼼꼼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FCA랑 DPU. 자, 7번 CIF, CIP 규칙에서 보험계약 체결 의무 A급입니다. 9가지. 우리 CIF는 ICC C, CIP는 ICC A. 바뀌었죠. 개정됐고, 개정도 됐고, 얘도 제가 인코텀즈는 최대한 원문 살려서 공부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얘는 좀 원문을 살리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4번과 7번. 요 두 개. 요 두 개는 원문을 좀 살리셔서 공부하실게요. 9가지 쓰시오 라는 문제. 5가지 쓰시오 4번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거는 좀 마이너한 애들이에요. 여기 뭐 계약의 효용, 그리고 뭐 적합성, 관계, 문제점. 자, 이런 것들은 좀 논문 예전에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막 무슨 본질적 CIF의 뭐 본질적인 개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쓰신 논문들을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때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금 결제 파트죠. 대금 결제 파트의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 자, 사전 송금 방식 뭐예요? MTDD, TT. 그리고 사후 송금 방식 COD, CAD. 자, 이거 헷갈리시지 마세요. 예전에 한번 사전 송금 방식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항목성 분류이고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무슨 레드 클로즈 LC 막 이런 거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분류로 내려오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 자, 추심. 추심이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추심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 50점 문제로도 막 몇 번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면 분명히 규칙에서 나올 거예요. 규칙 아니면 어떤 효용. 추심은 수출자에게 뭐 유리한지 수입자 입장에서 효용, 한계, 이런 부분까지 이론 부분이랑 묶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실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3, 4, 5번입니다. 3, 4, 5번. 추심의 대상 및 종류. 자, 추심 결제, 추심 통일 규칙 상의 내용이죠.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추심거래은행의 면책은 신용장이랑 비교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신용장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틀린 다른 점만 비교해서 체크하세요. 그러면 공부량이 또 줄어들겠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뭐 국제 팩토링, 퍼페이팅 두 개는 묶어 다니는 애니까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 같이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이 아무래도 제일 많아요. 테마들도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고 중요한 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파트죠. 이론적인 파트고 2번, 3번 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다 기출된 적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랑은 딱 맞지는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이론적인 파트도 물론 나오지만 협약과 규칙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4번 은행관 대금 상환은 딱 10점 분량입니다. 얘는 얘대로 준비하시고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신용장의 유효기일, 서류 제시기일 기출된 문제고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6번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 자, 구조 이름인데 통지은행의 통지 의무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구조 쓰라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자, 확인은행의 의무, 발행은행의 의무랑 비교해서 7조, 8조 같이 비교해서 30점 분량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건 변경 그리고 양도는 작년만 해도 노란색으로 마찬가지로 A급이었는데 나왔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상업송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서류 그리고 서류 심사 기준 이렇게 넘어가는데 14조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UCP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조항은 14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ISG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다? 매도인의 의무 파트다. 매수인의 의무 파트다. UCP에서는 14조 서류심사 기준 쓰는 거 너무 문제내기 좋아요. 많죠. 30점 분량 충분히 나옵니다. 자, UCP 14조 그리고 이제 운송서류 일반적 수리 요건, 뭐 산하증권의 수리 요건, 요 운송서류의 수리 요건은 좀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16조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 자, 은행의 면책 33조에서 37조까지. 얘도 막 그렇게 A급까지는 아니에요. A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B급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 정리하실 때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용장 원칙, 뭐 사기거래 원칙 이런 거는 이제 논문이죠, 논문. 교수님들 논문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트렌드를 그냥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자, 18번, 19번, 20번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실게요. 특히 18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대무역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무역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출이 다 됐습니다. 특히 18번, 19번은. 그리고 20번은 불이에타 ISBP 나온 적은 없어요. UCP랑 EUCP만 비교할까요? ISBP랑은 비교 왜?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ISBP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장황하게 엄청나게 ISBP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옛날에 ISBP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전반에 대한 이런 관계에 대한 걸 물어보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UCP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테마별로 끊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조항별로도 끊어가지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다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남아요. 14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운송. 자, 운송은 최근에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운송 파트는 뭐 이론적인 부분이랑 협약과 규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 형태, 뭐 타협비 부담 조건, 정박 기간 표시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운 동맹은 최근에 나왔었죠. 계약운 임제, 삼중운 임제. 근데 만약에 운송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제가 봤을 때는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상법까지 해서 해상 운송 규칙에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왜냐? 해상 운송에서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책임이랑 면책이 제일 중요하죠.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그래서 요 6번, 7번, 8번 규칙 비교하는 것까지
로테르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상법은 가끔 나오는데 과연 상법까지 건드릴까? 자, 상법 나왔는데 내가 모른다. 어떻게 한다? 비워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헤이그 비스비 따서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헤이그, 함부르크, 로테르담 상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파트에 대해서 또 우리 모의고사 때, 또 기출문제 때 숱하게 보셨기 때문에 정리해 드린 대로만 공부하시면 되고,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별도로 헤이그부터 로테르담 상법까지는 따로 정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산하증권 기능 법적 성질 이런 것들, 산하증권 위기, 뭐 비교 문제 이런 것들 다 이론적인 파트예요. 이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해석과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파트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앞뒤 문장 살려서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적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의다. 정의 규정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점수 다 나옵니다. 정의만. 그렇기 때문에 정의, 이론적인 파트는 정의를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수많은 정의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용어 정의들이 있는데 그 용어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고 키워드 위주로 끊어 문장을 그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나중에는 좀 비슷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L의 종류죠. 3자 산하증권 제시기일경과 산하증권 건립포기 산하증권 서렌더 BL. 자, 여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BL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테마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BL의 어떤 종류들 시험 문제 다 기출됐어요. 기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복합운송 MT 조약 발효가 안 됐어요. 그럼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보면 된다. 자, 복합운송인 책임체계는 이론 파트예요. 이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딱 정형화된 어떤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몬트리올 안 중요합니다. 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자, 보험으로 넘어갈게요. 보험. 자, 보험은 일단 얘도 지금 MIA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자, 그래서 MIA에서 제일 이론과 협약이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제 고지, A급, 담보, A급, 피보험이 A급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하고 30점 분량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고지, 담보, 피보험이 자,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일단 요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전송과 현실전송 위부 추정전송이랑 같이 묶여서 자, 그 다음에 뭐 종류라든지 해석 원칙 요런 것들 그리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 요런 건 다 이론적인 파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최대한 정의 위주로 쓰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된다. 자, 대위와 위부 그리고 앞에 있는 현실전손, 추정전손. 자, 추정전손이랑 위부도 같이 묶여 다니죠? 묶여 다니니까 얘네들도 같이 좀 봐두실게요. 대위랑 위부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 항해 변경, 2로 그리고 지연 요 파트 있죠? 그 파트 특히 2로의 사유 몇 가지 쓰시오. 얼마나 내기 쉬워요. 그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도 A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긴 없지만 A급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CC는 최근에 나왔죠. ICC는 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달달달달 보신다기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이제 종료 파트가 좀 애매해졌어요. 종료 파트가 이게 20점 분량으로 바뀌니까 종료에서 20점을 낸다? 저 같으면 안 낼 것 같아요. 뭐 모르죠. 나올 수는 있어요. 뉴욕 협약이랑 뭐 중재소송 비교해가지고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이제 그 시험 유형이 바뀐 다음에 종료 파트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료 파트는 철저하게 이론적인 파트죠. 이론적인 파트가 되겠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뉴욕 협약이죠. 자, 뉴욕 협약의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 요거는 우리나라 그 법에도 마찬가지로 중재법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법을 만약에 건드린다, 나온다 하더라도 뉴욕협약을 본 따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무역계약의 우리 성립부터 이행, 종료까지 1년의 과정들을 진도별로 쭉 보셨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제 마지막 좀 정리 단계에서 그래도 조금 더 방점을 찍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약간 구분해 드렸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조금씩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옛날 공부하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그냥 회독하신다기보다는 명확하게 테마를 다 구분하셔가지고 적어도 무역시험만큼은, 그리고 어느 조항부터 어느 조항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물론 다 어느 정도 지금 익숙해지셨겠지만 아직도 그게 모호하다 싶으시면은 하루라도 빨리 제 핵심 요약 강의라도 들으시고 챙기세요. 정리 무조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꼭 찍어드린 문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테마들이기 때문에 요런 테마들, 중요한 테마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실 때 그래도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브리에타는 나오면 그냥 다 같이 틀려요. 다 같이 점수 안 나오는 거 못 쓰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올 관세사 2차 시험 꼭 여러분들 건승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멘탈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짜 조금만.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조금만, 마지막까지 내가 조금만, 젖먹던 힘까지 조금만 더 힘낸다. 자, 요 마인드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저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관세평가, 신민아 관세사님께서 예상 문제 관련돼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